지켜주세요 이런 거다. 자, 문제 보시면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이른바 그 전두환 노태우 도 전직 대통령 사건이죠. 그죠? 그럼 그때는 심사할 수 있다는 게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은 대통령의 해외 파병 결정 같은 경우 그죠?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그 3번 또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심사 대상이 된다 그거고요. 4번은요. 서운 취소는 개인의 권리 침해죠. 전형적인 처분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답률 낮은 거 위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뭐 빠르게 넘어갑시다. 2번 문제 보시면요. 2번 문제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과소보호금지 위반이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작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론상으로 그죠?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지나치게 작게 보호해서는 안 되는지.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사는 지나치게 작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몰래카메라 촬영하면 100원 이하의 벌금이 차는데 의미 없다 그랬죠. 그리고 2번은요. 이른바 적극행정의 원칙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 반대죠. 형식에서 실질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4번은요. 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한 우리 법조문의 내용이 된다. 그 얘기죠. 네, 잘하셨습니다. 3번에 보시면 이게 법률 우회 원칙은요. 법률 우회 원칙은 전 영역에 다 적용되거든요. 법률 우회 원칙은 전 영역에 다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법에 있는 요건을 안 거치면 아무리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건 위법하게 돼요. 그리고 계약은 위법하면 무효죠, 무효.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1번이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요. 그다음 2번은 작용법적 근거. 조직법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금은 누가 거둡니까? 세무서. 그리고 군대는 누가 보냅니까? 병무청. 근데 이게 조직법적 근거지만 이것만으로 입영영장 못 보낸다 그랬습니다. 7살, 8살 이런 데 못 보낸다 그랬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그때 법률은 뭐라고요? 국민한테 뭐를 할 때 필요한 근거를 작용법이라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은요.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할 뿐이라 그랬죠. 그리고 4번은요. 중요사항 유보서는 법률이 필요한 범위, 중요사항이다. 게다가 본질적 중요한 사항은 100% 법률로 정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의 규율, 밀도까지도 규율하는 거다. 그렇게 봤었죠. 그죠? 4번에 보시면요. 4번 문제 보시면 1번에 보면 법령 등을 계산할 때는 공포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 일정 기관이 경고한 날부터 계산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오늘 공포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당연히 오늘부터 시행일이에요. 오늘부터 시행일이지만 그러나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럴 때는 원칙에 따라 초일은 불산이 봐줘.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은 소급 금지의 원칙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3번은 아무리 소급이라도 국민한테 유리하면 그러면 소급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죠. 그러나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인데 10월에 학칙 개정합니다. 졸업학점 140에서 160으로 바꾼다. 4학년 2학기 학생한테 적용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뢰가 크면 기존 학칙에 대한 신뢰가 크면 개정 학칙을 아무리 재학 중이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뭐라고요?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소급을 하는 그런 공익상의 사유와 개인의 신뢰보호 요청 사이에서 개인의 신뢰보호의 관점이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게 4번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 보면 0.5%뭐 특별히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이게 녹용이니까 약제라 그랬죠. 2번은 비례 원칙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락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인정되잖아요. 그럼 위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적절한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된다는 게 거기 나오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단 한 번 술 먹었다 그래서 하는 거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시면요. 6번에 보시면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행정계획은. 그리고 2번에 보시면요. 이게 우리 법원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저거예요. 잘못 알고 했다. 잘못 알고 했으면 얼마든지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추후에 오류를 발견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정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가 있었죠. 적정 통보할 때 우리가 보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적정 통보할 때 보는 게 그렇죠. 적정 통보할 때 보는 것이 기존 업체가 몇 개냐. 이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몇 개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통보 때 다 해놓고는 청소업자가 난리반다. 이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4번은요. 이익형량. 왜 그렇습니까? 이익형량을 해야 되는 것이 취소가 제한되는 게 어떤 경우죠? 취소가 제한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수익적 행정행위. 그래서 4번은요. 문제 푸실 때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는 요게 체크가 되셨어야 돼요. 그게 체크가 안 되셨으면 이 문제를 좀 그냥 막 푼 겁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보시죠. 원래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죠. 그래서 행정규칙이니까 대외적 구성력이 없지만 재량준칙에 따라서 재량준칙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뭔가 행해진 관행이 있게 되면요. 평등하게 이제 그 관행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등하게 해야 된다. 또는 그리고 재량준칙대로 한 관행이 있으면 그걸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른바 그렇죠. 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그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대의적 구성력을 가지게 된다. 1번 지문은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 2번입니다. 개전의 정의죠. 그죠? 반성하는 빛이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양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요. 이게 평등의 원칙은 위법한 영역에는 평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잘못 나가면 계속 잘못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신뢰부의 원칙은 우리 계속 봤었지만 신뢰부의 원칙은 그죠? 위법한 경우에 의미가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론 시간에도 문제 풀었었던 게 이게 숙박업 허가를 말입니다. 이 교육시설을 숙박업 허가로 바꾼 거예요. 건물의 용도 변경도 안 넣고. 그럼 이 잘못된 숙박업 허가 아닙니까? 용도 변경 허가부터 받고 숙박업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많은 투자라는 게 있으면 신뢰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은 뭐 틀린 분 없겠죠. 네. 그 다음 18번 문제 7번에 4번 몇 명 있는지 한번 봅시다. 2% 금식해라. 2%는 금식해라. 오늘 2%는 금식해라. 8번 문제 보시면요. 정답률 낮은 문제네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이거는 행정처분 특허죠. 그죠? 특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귀속재산 매각은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귀속재산 자체는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두고 간 재산이 미 군정에 속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정부에 귀속된 재산, 그게 이른바 귀속재산이죠. 그래서 이 귀속재산은요, 그 당시에 정상적인 대가로 매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매각이지만 실제로는 대가 관계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의 특혜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속재산의 매각은 일종의 처분이다. 그 얘기죠. 일반 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 특별한 거 없죠. 공기업 직원 관계는 사법상 근무 관계죠. 8번에 아마 틀린 게 니은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9번 문제. 아까 9번 틀렸다는 분이 꽤 계셨는데, 네.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사법상 계약이죠. 그럼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거는 이른바 행정주체라는 거고요. 공무수탁 사유는요. 이게 행정주체지만 우리 행정기본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따른 처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청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지문은요. 뭡니까 여러분? 이거 26강에서 나왔던 그거 아닙니까?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이 사고를 치면 양벌 규정에 따라 지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행정의 상대방의 객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개인적 공권은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1번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뭡니까? 자유권적 기본권 자체는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 자체는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안 건드리면 되니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 고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만으로 안 된다 그랬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이 헌법만으로는 실현될 수가 없고 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렇게 해서 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1번은요. 헌법상의 환경권 이거는 사회적 기본권이 돼요.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역시 이것도 이른바 환경정책에 관한 거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환경권을 근거로는 안 돼요. 그리고 4번은 여러분 특허업자. 그죠? 특허업자는 경업관계에서 원고 적격이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 보십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르면 환경평가법은요. 예를 들어서 댐을 만든다 그러면 반경 1km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댐이 들어서게 되면 적어도 1km 주민들한테는 뭔가 소음, 진동 이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예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역까지는 영향평가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익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셋째 주일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소권은 포기 못합니다. 이게 소권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소권 포기하면요. 국민이 행정소송 제기를 못해요. 그럼 법원이 행정관 행위를 통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권은 포기 안 됩니다. 행정소송의 소권은 포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원상회복은 여러분 꼭 본인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상속인이라도 산 주인이 하면 되죠. 상속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이 바로 뭡니까? 경업관계에서 특허업자 아닙니까? 경업관계에서 이 특허업자를 보호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요. 버스사 면허를 내줄 때 그 요건이 있어요. 버스사 면허를 내줄 때 요건이. 버스사 면허를 내줄 때 요건이 뭡니까? 뭡니까? 수요량이 적합할 것.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면 면허를 나가는 거고 수요량이 변동이 없으면 안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취지가 뭐라고요? 업자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으로 해서 경영 불합리가 생기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리얼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아니요. 경업자가 특허란 얘기가 아니고요. 경업자 중에는 허가업자와 허가업자가 경쟁을 할 수가 있고 특허업자와 특허업자가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허가업자와의 경쟁은요. 기존 업자를 법이 보호 안 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특허업자끼리의 경쟁은 법이 기존의 특허업자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적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까? 네, 1번에 특별권력관계도 법률의 근거 필요하다. 2번은요. 처분성만 있으면 심사 대상이 된다. 그리고 3번은요. 서신검열.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처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4번은요. 퇴학 처분받았으면 특별권력관계라도 똑같죠. 소송 대상이 된다. 그거죠. 13번입니다. 정답률 제일 낮았던 문제네요. 그죠? 자, 1번에 보시면 보세요. 법령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때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월연으로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보십시오. 자, 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라 그랬는데 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2월 1일에 서류가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업정지 기간에 짧은 게 국민에게 좋지 않습니까? 짧은 게 좋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민한테 뭔가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침익적 처분은요. 그날 또 바로 첫날에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1일 몇 시에 받았더라도 그날 당일을 하루로 치겠다는 겁니다. 4시든 3시든. 그러니까 첫날을 산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보면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 줄에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랬죠.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요. 그게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려요. 자, 제가 오늘 건물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4시에 건물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로 철거하라. 그럼 7일 내로 철거하라.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철거 명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주할 때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날 산입해버리면요. 일주일 내로 일주일이 대폭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에 따라 다음 날부터 초일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13번의 1번 질문 잘 이해하시겠죠? 네, 네.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게 만약에 끼워낼 수 있어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첫날을 산입하는 게 불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 명령 일주일 내로 철거는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치면요. 날이 하루 짧아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보시면요. 시효는 5년 특별한 거 없고 초일은 불산입하잖아요. 초일은 불산입이 원칙인데 국민한테 의무를 주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불리한 처분이거든요. 그럼 첫날 산입해요. 왜? 일주일 영업정지 했을 때 오늘 받아도 그걸 첫날로 쓰면 그만큼 빨리 다시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원칙은 초일 불산입인데 또 영업정지나 권익 제한의 의무 부과 같은 경우는 첫날 산입하는 게 좋겠죠. 근데 첫날 산입하는 게 또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말씀드린 철거 명령 내리는데 일주일 내로 철거하라 오늘 받은 겁니다. 그럼 오늘 첫날 산입해버리면 하루가 짧아진다니까요. 불리한 경우에는 또 첫날을 산입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익 제한 의무 부과처럼 침익적 처분은 첫날 산입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불리한 경우라면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받고 3번은 압류를 했죠. 그러면 권리 위에 잠을 자지 않았으면 시효는 중단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4번은요. 곡물은 공용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14번요. 자인인 주소는 우리의 공법상 자인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 아닙니까? 주민등록은 한 군데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개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잠시만요. 거기 보면 아까 13번 올려보실래요? 4번에 국공유의 곡물이죠. 그게 행정재산이에요. 그 국공유의 곡물은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안 돼요. 이게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유곡물, 공유곡물은 아닌데 그것까지는 시험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2번 같은 경우는요. 원래 개인이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 사무를 처리했더라도 국가한테 비용 청구를 못 해요. 아니 개인이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러면 이 범죄지 범죄. 그러나 어떻게 해요? 2번은 첫째 줄에 해양경찰을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 사무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3번은요. 이게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의 존재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효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게 원래 행정재산이라면 시효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용 폐지되었다. 나는 20년간 점유했다. 그걸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거 되겠죠. 다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3번. 그리고 이렇게도 이해하시라 그랬죠.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과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공용 폐지되었다. 공용 폐지라는 게 되었다. 있었다. 공용 폐지라는 게 있었다. 그건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3번은요. 체납자가 제가요. 을이라고 칩시다. 갑이 내야 될 세금을 제가 을 명의로 냈으면 당연히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을이 갑이 내야 될 세금을 갑 명의로 써서 냈으면요. 원래 내야 될 사람 이름으로 납부된 거 아닙니까? 그럼 권리 소멸해요. 그게 거기에서 청구할 수가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에 1번 도달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2번은요.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원래 개인과 개인 간은요. 제가 표시를 할 때 진심이 아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제 진심을 알 수 있으면 표시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진심을 알면은요, 진심대로 가겠다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든 예는 사직서 제출 뭐 이런 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국가 간에는요, 무수히 많은 5천만과 국가라는 행정주체 일회 관계입니다. 국가가 일일이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표시가 있었더라도 항상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그 얘기죠. 그게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사직서의 제출이 그렇죠.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그 다음 4번은요. 제가 허가 신청하면서 6개월 안에 허가 안 내주면 허가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조건 붙이면 안 되죠. 부가 못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16번. 자, 신고 필증은요. 필증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쳤다는 증명이죠. 신고를 마쳤다는 증명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한결적 신고는 도달이 되면 되는 거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가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기억은요. 틀린 지문이 되고 니은입니다. 법령 등에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바로 자기한결적 신고죠. 자기한결적 신고는 도달만 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을 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요건은 다 갖추어지면 그 건물이요. 불법 건물이에요. 그럼 적법한 신고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디귿이 되고요. 을이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한결적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는 신고 수리가 거부되든 말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리을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지위승계 신고는요. 그렇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죠.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 또는 거부는 처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아직 수리 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영업자는 여전히 양도인이죠. 양도인. 그래서 양도인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요건도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실질적인 요건이 심사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노인들이 입소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심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민등록 신고는 자기한 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요. 이거는 1번은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어렵지 않다 그랬죠. 어렵지 않은 것이 뭡니까? 위임이 없음에도 처분 요건을 변경 안 되죠. 위임이 없음에도 허가 요건을 변경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요.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임용령. 경찰 공무원 임용령 같은 경우도 시행령은 아니지만 대통령령이라 그랬죠. 대통령령. 그래서 이제 법규 명령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임 명령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거 없죠. 그죠? 4번은요. 뭐 우리 왜 봤었던 지방세법 그 사건입니다. 사후에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유효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요. 아니요. 보현님 저기 위임 있죠? 위임 명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위 명령은요.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무효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라도 위임의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19번의 기억은요. 그렇죠. 이게 이 구체적 위임인지 포괄적 위임인지 구별 기준이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기억이죠. 그리고 니은은요. 우리 왜 포괄 위임이 가능한 거 두 가지죠. 법률에서 정관의 위임을 할 때, 그리고는요 법률에서 조례 위임을 할 때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디귿입니다. 대통령령은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겠죠, 그죠? 그게 디귿이 되고요. 그리고 리을은 또 여러분 국어적인 문제입니다. 국어적인 문제인데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럼 무효가 돼야 돼요.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럼 무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요. 정답률이 낮았네요. 자, 20번에 1번에 보시면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요. 직무행위가 돼야 되죠. 직무행위는요. 해야 될 거를 직무행위가 위법해야 되는데 직무행위가 위법한 거는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는 것도 위법이 되지만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것도 위법한 직무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으면 해야 될 거를 안 했죠. 위법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2번에 보시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도록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미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대통령령은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이 미제정이니까 바로 행정입법 부작이에요. 행정입법 부작이.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처분을 안 했으면은 부작위 확인서. 그렇죠. 잘해서 이원미님 잘하셨습니다. 지금 핵심 집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작년책인데 작년책은요 기본서에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 사례 문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바로 조례라도 처분성이 있으면 소송 대상이 된다는 그 얘기고요. 4번은요. 그렇죠. 집행명령은요. 근거법이 개정이 되느냐 폐지되느냐를 보라 그랬죠. 개정이 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거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들 수 있다 그랬죠. 건축법에 보면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집행명령으로 서식이 만들어졌는데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100제곱미터까지 신고만 하면 되더라. 여전히 서식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온라인 모의고사가 끝이 났네요. 어땠습니까? 느낌이? 좀 그래도 약간 긴장감을 느끼셨습니까? 네, 그래서 긴장감 느끼셨으면 또 그걸 다 잡으셔가지고요. 또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